여러분, 오늘 밤 우리는 평생 모은 돈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한순간에 새어나가는 아주 익숙한 장면을 함께 바라봅니다. 나이를 먹고서야 알게 되는 늦은 진실이 있습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과 자식의 책임까지 대신 짊어지는 일은 같은 것이 아닙니다. 젊을 때는 돈을 잃어도 다시 벌 시간이 있지만 노년의 돈은 잃는 순간 마음의 여유와 선택권까지 함께 줄어듭니다. 그런데도 부모는 자식이 울며 찾아오면 마음이 먼저 무너집니다. 빚을 갚아달라는 말 한마디에 지난 세월의 고생보다 아이의 얼굴이 먼저 보입니다. 이대로 지나가면 당신은 자식을 살린다고 믿으며 오히려 그 아이의 책임감과 자신의 노후를 함께 무너뜨릴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편안해지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해주세요. 다만 제가 여기서 하는 이야기가 정말 마음에 드실 때만요. 그리고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그곳의 현재 시간이 몇 시인지 댓글로 남겨주셔도 좋겠습니다. 서로 다른 곳에서 같은 밤을 건너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마음은 조금 덜 외로워집니다. 이제 불을 끄고 부드러운 소음이 필요하다면 선풍기를 켜도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의 여정을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살다 보면 자식이 부모 앞에서 고개를 숙이는 날이 있습니다. 평소에는 괜찮다던 아이가 어느 날 늦은 저녁 찾아와 한참 말을 못하고 앉아 있습니다. 식탁 위 물컵만 만지작거리다가 결국 입을 엽니다. 이번 한 번만 도와주세요. 부모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이미 절반쯤 마음을 내어줍니다. 금액이 얼마인지, 왜 빚이 생겼는지보다 자식이 얼마나 힘들까 하는 생각이 먼저 들기 때문입니다. 특히 도박이나 무리한 투자, 반복되는 소비 때문에 생긴 빚이라면 더 조심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2천만 원일 수 있습니다. 부모는 통장을 깨고 적금을 해지하고 때로는 노후에 쓰려고 남겨둔 돈까지 꺼냅니다. 이번만 막아주면 정신 차리겠지, 그렇게 믿습니다. 부모 마음이 그렇습니다. 자식이 벼랑 끝에 서 있다고 하면 손부터 내밉니다. 하지만 책임을 대신 져주는 도움은 때로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습관을 더 오래 살려두기도 합니다. 한 번 갚아준 빚은 이상하게 두 번째 빚을 부르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미안해하던 자식도 시간이 지나면 마음 한구석에 이런 생각을 품게 됩니다. 정 안 되면 부모님이 도와주겠지. 사람은 자신이 반드시 감당해야 하는 결과를 다른 사람이 대신 감당해주기 시작하면 행동을 바꾸는 힘이 약해집니다. 이것이 관계에서 무서운 지점입니다. 사랑을 많이 줘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책임의 경계가 흐려질 때 존중까지 함께 흐려지는 것입니다. 어느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아들이 도박으로 돈을 잃었을 때 처음에는 이를 악물고 갚아주었습니다. 손주가 어리고 며느리가 울고 있으니 차마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빚은 더 커져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사채까지 섞여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또 돈을 마련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불을 끄고 누웠는데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평생 새벽같이 일어나 모은 돈이 며칠 만에 사라졌다는 사실보다 더 아픈 것은 자식이 자신을 부모가 아니라 마지막 지갑처럼 생각하는 것 같다는 서늘함이었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 돈보다 먼저 관계가 망가집니다. 부모는 속으로 분노를 쌓고 자식은 죄책감과 의존심 사이를 오갑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작은 말 한마디에 폭발합니다. 내가 너 때문에 평생 뭘 못했다. 부모가 그것도 못해줘. 서로 가장 아픈 말을 골라 던집니다. 결국 돈을 주면서도 고마움을 받지 못하고 도움을 받은 자식도 부모 앞에서 편안하지 못해집니다.
돈이 관계를 지켜준 것이 아니라 오히려 관계의 존엄을 갉아먹은 셈입니다. 그러니 노년의 자식을 돕는 기준은 분명해야 합니다. 병이 났거나 사고를 당했거나 성실하게 살아가다가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에 빠졌다면 부모가 손을 내밀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복되는 도박 무책임한 빚, 쉽게 벌겠다는 욕심에서 생긴 손실까지 대신 갚아주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그때 필요한 것은 돈보다 책임을 돌려주는 일입니다. 이번에는 네가 해결해야 한다. 내가 너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네 삶을 네가 다시 세워야 하기 때문이다. 이 말은 차갑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의 야박함이 나중의 원망보다 낫습니다. 부모가 모든 구멍을 돈으로 막아주면 자식은 스스로 구멍을 메우는 법을 배우지 못합니다. 반대로 부모가 경계를 세우면 처음에는 섭섭해도 결국 자기 몫을 감당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노년의 돈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병원에 갈 자유이고 누구에게 손 벌리지 않을 품이며 싫은 부탁을 거절할 수 있는 힘입니다. 평생 모은 돈을 지킨다는 것은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랑과 책임을 구분할 줄 아는 마지막 지혜에 가깝습니다. 자식에게 필요한 것은 부모의 통장을 끝없이 열어주는 일이 아니라 자기 삶의 무게를 자기 어깨로 다시 짊어질 기회를 주는 일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조금 덜 대신 살아주어야 합니다. 덜 해결해주고 덜 끌어안고 대신 더 믿어주어야 합니다. 자식은 부모의 돈으로 평생 보호받아야 할 사람이 아니라 자기 삶을 감당해야 할 성인입니다. 그 사실을 인정할 때 부모도 자식도 서로를 조금 더 존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존중이 남아있어야 훗날 돈보다 더 귀한 관계도 남습니다. 돈을 잃는 사람들의 마음을 오래 들여다보면 큰 돈은 대개 한 번의 실수보다 이번 한 번만이라는 생각에서 무너진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도박도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전 재산을 걸겠다고 시작하는 사람은 드뭅니다. 대부분은 작은 돈으로 시작합니다. 재미삼아 호기심으로 혹은 남들이 한다기에 한 번쯤 해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은 돈을 잃었을 때보다 조금 땄을 때 더 위험해집니다. 한 번이라도 쉽게 돈이 들어오면 땀 흘려 버는 돈이 갑자기 답답하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동네 사랑방이나 모임에서 화투 몇 장 놓고 500원, 1000원씩 걸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 정도는 놀이처럼 지나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판이 다릅니다. 인터넷으로도 돈을 걸 수 있고 손안에 전화기 하나만 있으면 밤새 돈이 오갑니다. 금액도 순식간에 커집니다. 처음에는 10,000원이었던 것이 100,000원이 되고 어느새 100,000원을 넘깁니다. 잃고 나면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조금만 더 하면 본전은 찾겠지. 바로 그 생각이 시작입니다. 사람은 손해를 보면 이상하게 그 손해를 인정하지 못합니다. 돈을 잃었다는 사실보다 내가 잘못 판단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합니다. 이번에는 다를 거라고 믿습니다. 또 잃으면 더 멈추기 어려워집니다. 여기서 그만두면 정말 손해가 확정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시 돈을 넣습니다. 본전을 찾으려던 사람이 어느새 더 큰 손실을 안게 됩니다. 저녁 모임에서 누군가 아무렇지 않게 말합니다. 어제 나는 좀 땄어. 그 말을 듣고 있던 사람은 집에 돌아와 휴대전화를 켭니다. 처음에는 구경만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갑니다. 한 번 이기면 기분이 좋아지고 한 번 지면 약이 오릅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나면 통장 잔액보다 머릿속 숫자가 더 커집니다. 노년의 도박이 특히 무서운 이유는 잃은 돈을 다시 벌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실수로
1,000만 원을 잃어도 몇 년 일해서 메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은퇴한 뒤에 1,000만 원은 의미가 다릅니다. 그 돈은 앞으로 병원비가 될 수도 있고 생활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식에게 손 벌리지 않게 해주는 마지막 여유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같은 1,000만 원이라도 젊은 사람의 1,000만 원과 노인의 1,000만 원은 무게가 다릅니다. 더 무서운 것은 돈을 잃고 나서 생기는 감정입니다. 사람은 스스로를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그때 멈췄어야 했는데, 낮에는 아무렇지 않은 척해도 밤에 불을 끄고 누우면 그 생각이 되살아납니다. 배우자가 통장 잔액을 물을까봐 괜히 말을 피하게 되고, 자식이 용돈을 드리면 미안한 마음까지 듭니다. 자기가 잃은 돈 때문에 가족 앞에서 작아지는 것입니다. 이때 사람의 존중도 함께 흔들립니다. 도박을 숨기려고 거짓말을 하게 되고, 잃은 돈을 메우려고 또 다른 돈을 빌리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자기 자신에게만 숨기던 일이 나중에는 가족 전체의 문제가 됩니다. 결국 배우자는 믿음을 잃고 자식은 부모를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가장 지키고 싶은 것이 자식 앞에서의 체면과 독립인데, 도박은 바로 그것부터 무너뜨립니다. 옛 어른들이 노름은 사람을 거지로 만든다고 한 말은 단순히 돈만 잃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돈을 잃고 나면 마음까지 가난해지기 쉽다는 뜻입니다. 하루 종일 숫자만 생각하고 잃은 것을 되찾는데 정신이 묶입니다. 아름다운 계절이 지나가도 보이지 않고, 가족이 찾아와도 마음 한구석은 다른 곳에 가 있습니다. 돈을 딸 생각 때문에 이미 가지고 있는 삶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잘하는 것이 아니라 시작하지 않는 것입니다. 도박에는 기술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판을 오래 지키는 사람은 돈을 거는 사람이 아니라 판을 만든 사람입니다. 누군가가 계속 돈을 벌고 있다면 그 돈은 다른 누군가가 잃은 돈에서 나옵니다. 모든 사람이 딸 수 있는 판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복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끔 작은 즐거움으로 한 장 사는 것까지 모두 죄악처럼 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노후의 희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 삶을 바꿀 방법을 운이 좋은 어느 날에 맡기기 시작하면 현실의 판단은 흐려집니다. 노년의 평안은 한 번의 대박보다 매달 줄지 않는 생활비에서 나옵니다. 그러니 돈을 지키고 싶다면 마음부터 지켜야 합니다. 잃었을 때 되찾으려 하지 말고 애초에 잃을 판에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남들이 얼마를 땄다는 이야기를 해도 조용히 웃고 지나가면 됩니다. 사람들은 딴 돈은 크게 말하지만 잃은 돈은 잘 말하지 않습니다. 겉으로 들리는 성공담만 보고 내 통장을 걸 이유는 없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큰 돈보다 평온한 밤을 더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통장에 있는 돈이 조금 적더라도 마음 편히 잠들 수 있다면 그것이 훨씬 나은 삶입니다. 돈은 다시 벌지 못할 수도 있지만 평안까지 잃어버리면 남은 시간 전체가 흔들립니다. 그래서 노년에는 무엇을 벌 것인가 보다 무엇에 손대지 않을 것인가가 더 중요합니다. 도박 앞에서는 자신을 시험하지 마십시오. 나는 절제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가장 위험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 마음은 생각보다 약하고 욕심은 생각보다 영리합니다. 한 번만 더를 이기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첫 번째 한 번을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작은 유혹 하나를 지나치는 일이 결국 내 돈과 내 가족과 내 마지막 자존심을 지키는 일이 됩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수록 비싼 것을 갖고 싶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젊을 때 못 누렸으니 이제라도 좋은 것을 써보고 싶다는 마음도 있고, 주변 사람들에게 초라해 보이고 싶지 않은 마음도 있습니다. 그 마음 자체가 잘못은 아닙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아끼며 살아온 사람이 좋은 옷 한 벌 사고 편한 의자 하나 드리고 마음에 드는 물건 하나 갖는 것은 오히려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문제는 내가 정말 필요해서 사는 것인지 남의 시선을 견디지 못해서 사는 것인지 구분하지 못할 때 시작됩니다. 어느 날 이웃집에 갔더니 거실 한가운데 번듯한 원목 소파가 놓여 있습니다. 가격을 듣고 놀라면서도 자꾸 눈이 갑니다. 집에 돌아와 내 소파를 보니 갑자기 낡아 보입니다. 어제까지 아무 불편 없이 잘 앉아있던 소파인데 그날부터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사람 마음이 그렇습니다. 부족해서 불편한 것이 아니라 비교한 순간 부족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며칠 뒤 자식에게 말합니다. 우리도 이제 이런 것 하나쯤은 있어야 하지 않겠니? 자식이 굳이 필요 없다고 해도 마음 한구석이 서운합니다. 내가 평생 고생했는데 이것도 못 사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큰 돈을 들여 새 가구를 들여놓습니다. 처음 며칠은 좋습니다. 손님이 오면 괜히 한 번 더 거실로 모시고 싶고 누가 가격을 물으면 조금 자랑하고 싶은 마음도 생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물건은 물건일 뿐입니다. 새 것의 설렘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다음부터는 지키는 일이 시작됩니다. 손주가 뛰면 소파에 흠집이 날까 신경 쓰이고 식탁 위에 컵 하나 놓는 것도 조심스럽습니다. 손주가 장난감을 들고 뛰다가 비싼 가구 모서리에 부딪힐 듯하면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커집니다. 거기서 뛰지 마. 밖에 나가서 놀아. 아이들은 조용해지고 집안 분위기도 잠잠해집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상한 생각이 듭니다. 사람을 편하게 하려고 들여놓은 물건 때문에 사람이 불편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집은 사람이 쉬는 곳인데 어느새 사람이 물건을 모시는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살아보니 알겠습니다. 비싼 물건이 사람의 품위를 올려주는 경우보다 그 물건을 대하는 태도가 사람의 품위를 보여주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가진 것을 자랑하려 애쓰는 사람보다 자기 형편을 알고 편안하게 사는 사람이 오히려 더 단단해 보입니다. 노년에는 특히 체면을 위한 소비를 조심해야 합니다. 젊을 때는 소득이 계속 들어오니 한 번 잘못 산 물건이 큰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은퇴 뒤에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들어오는 돈은 줄어드는데 생활은 계속됩니다. 병원비가 생길 수도 있고 집을 수리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배우자가 아플 수도 있고 내가 갑자기 간병을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몇 년 전 남에게 보여주려고 산 물건을 바라보면 마음이 달라집니다. 그 돈을 그냥 남겨둘 걸 후에는 대개 물건이 낡은 뒤에 찾아옵니다. 그렇다고 돈을 전혀 쓰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오히려 노년에는 써야 할 곳에 제대로 써야 합니다. 몸에 맞는 좋은 신발은 사야 합니다. 겨울에 따뜻하게 입을 옷도 필요합니다. 치아가 불편하다면 치료를 받고 눈이 불편하다면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오랫동안 가보고 싶었던 곳이 있다면 형편 안에서 여행도 다녀올 수 있습니다. 좋은 경치를 보고 따뜻한 온천물에 몸을 담그며 배우자와 천천히 걷는 하루는 장식장 안의 비싼 물건보다 오래 마음에 남습니다. 노년의 돈은 물건을 많이 소유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남은 시간을 조금 더 편안하게 만들기 위해 존재합니다. 이것을 거꾸로 생각하면 돈을 쓰고도 삶은 불편해집니다. 사람이 사치를 하는 깊은 이유를 들여다보면 때로는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숨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회사에서 직책이 있었고 사람들이 먼저 인사를 했습니다. 자식들도 어렸을 때는 부모를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은퇴하고 아이들이 제 살기를 찾아 떠나면 세상이 나를 덜 바라보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 빈자리를 좋은 차, 좋은 가구, 비싼 옷으로 채우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물건은 존중을 만들어주지 못합니다. 잠시 시선을 끌 수는 있어도 관계를 깊게 만들지는 못합니다. 오히려 자신의 형편을 넘어서 소비하면 속으로 불안이 생깁니다. 카드값이 나오는 날마다 마음이 조급해지고 자식에게 돈 이야기를 숨기게 됩니다. 겉으로는 여유 있어 보이는데 집에 돌아오면 계산기를 두드리는 삶이 됩니다. 그때 잃는 것은 돈만이 아닙니다. 내가 내 형편을 스스로 다스린다는 자신감도 조금씩 사라집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질문 하나를 습관처럼 해보면 좋습니다. 이것이 없으면 내가 정말 불편한가? 아니면 남에게 없어 보일까봐 불편한가? 첫 번째라면 사도 괜찮습니다. 두 번째라면 하루만 더 생각해 보십시오. 이상하게도 하루가 지나고 사흘이 지나면 그렇게 갖고 싶던 마음이 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이제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해 사는 나이를 지나왔습니다. 집에 있는 물건의 가격보다 그 집에 들어갔을 때 마음이 편한지가 더 중요합니다. 손주가 와서 마음껏 웃을 수 있고 오래된 친구가 찾아와 값싼 찻잔에 차 한 잔 마시며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집이면 충분합니다. 조금 낡은 소파라도 내가 편히 기대어 앉을 수 있다면 좋은 소파입니다. 비싸지 않은 식탁이라도 가족이 둘러앉아 웃을 수 있다면 좋은 식탁입니다. 결국 물건의 값보다 중요한 것은 그 물건 때문에 내 삶이 얼마나 편안해지는가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가진 것을 보여주는 삶보다 필요한 것을 알고 선택하는 삶이 더 멋있습니다. 덜 사도 초라하지 않고 남보다 적게 가져도 부끄럽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형편에 맞게 살면서 건강과 사람과 평안에 돈을 쓸 줄 아는 사람이 마지막까지 자기 삶의 주인으로 남습니다. 그렇게 남의 시선에서 조금씩 자유로워지고 나면 돈을 쓰는 기준도 자연스럽게 달라집니다. 보여주기 위한 물건보다 정말 나를 지켜주는 곳에 돈을 쓰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또 다른 함정이 생깁니다. 나이가 들수록 누구나 가장 약해지는 부분, 바로 건강에 대한 불안입니다. 젊을 때는 허리가 조금 아파도 며칠 쉬면 낫겠지 하고 넘깁니다. 잠을 설쳐도 다음날 견딜만 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작은 통증 하나도 마음을 흔듭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무릎이 평소보다 뻣뻣하거나 계단을 오르다 숨이 조금 더 차면 문득 겁이 납니다. 혹시 큰 병이 시작된 건 아닐까? 밤에 누워서는 낮에 느꼈던 작은 증상까지 다시 떠올립니다. 사람은 몸이 약해질수록 희망을 비싸게 사려는 마음이 생깁니다. 이것이 노년의 건강 소비에서 가장 조심해야 할 부분입니다. 병원에서 정확한 진료를 받고 필요한 검사와 치료를 받고 의사의 판단에 따라 약을 복용하는 데 돈을 쓰는 것은 아까워할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돈은 써야 합니다. 문제는 검증할 수 없는 약속에 큰 돈을 맡기는 것입니다. 어느 날 지인이 전화를 합니다. 이거 한번 먹어봐. 우리 모임 사람은 이걸 먹고 무릎 통증이 싹 없어졌대. 처음에는 웃으며 넘깁니다. 그런데 며칠 뒤 무릎이 또 아픕니다. 그 말이 생각납니다. 마침 광고까지 눈에 들어옵니다. 특별한 원료가 들어갔다고 하고 몇 달만 먹으면 몸이 젊어진다고 합니다. 상담원은 친절합니다. 지금 결정하면 할인도 해주고 오늘만 특별 혜택이 있다고 재촉합니다. 그 순간 사람은 상품을 사는 것이 아니라 혹시 나도 좋아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삽니다. 바로 그 희망 때문에 판단이 흐려집니다. 원본에서도 한 번의 치료 과정이나 비싼 제품 하나로 온갖 병이 좋아진다는 식의 주장을 경계합니다. 효과를 직접 확인하기 어렵고 돈을 지불한 뒤 문제가 생겨도
다른 사람은 효과가 있었다는 말만 돌아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몇십만 원짜리라면 그나마 손해를 감당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런 상품은 이상하게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한 달분을 권하다가 더 좋은 효과를 보려면 3달은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특별 관리가 필요하다며 또 다른 제품을 붙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면 수백만 원이 나간 뒤입니다. 가족이 뒤늦게 알게 되면 분위기가 서늘해집니다. 왜 이런 걸 우리한테 한마디도 안 하고 사셨어요? 자식은 걱정해서 묻지만 부모는 자존심이 상합니다. 내 돈 내가 쓴 건데 왜 그러느냐? 말은 그렇게 해도 속에서는 이미 후회가 시작됩니다. 효과가 없다는 사실보다 자식 앞에서 판단력이 흐려진 사람처럼 보였다는 느낌이 더 아픕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돈을 잃는 것보다 무시당하는 것을 더 견디기 어려워합니다. 여기에는 또 하나의 심리가 있습니다. 이미 큰 돈을 썼기 때문에 잘못된 선택이었다는 것을 인정하기 싫어지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효과가 없는 것 같아도 조금 더 해봅니다. 내가 아직 충분히 안 해서 그렇겠지. 그렇게 처음에 손실을 인정하지 못해 두 번째 돈이 들어갑니다. 사람은 때로 건강을 되찾으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돈을 더 씁니다. 오래 살아보면 몸에 대해서도 겸손해질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나이를 되돌리는 기적의 음식도 없고 한 번에 모든 통증을 없애는 신비한 물건도 없습니다. 몸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오랜 세월 사용한 무릎과 허리가 하루아침에 20살처럼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은 이해할 수 있지만 바로 그 간절함을 이용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건강과 관련해 큰돈을 쓰기 전에는 시간을 두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오늘 들은 이야기를 오늘 결제하지 않는 것입니다. 누가 오늘까지만 이 가격입니다 라고 한다면 오히려 한 발 물러서도 좋습니다. 정말 좋은 치료와 필요한 제품이라면 내일 다시 알아볼 시간을 준다고 가치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가까운 가족에게 한번 보여주고 믿을 수 있는 의료진에게 물어보고 정확히 무엇을 사는지 스스로 설명할 수 있을 때 돈을 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건강을 지키는 가장 평범한 일들을 하찮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제때 병원에 가는 것, 필요한 검진을 받는 것, 몸에 맞게 걷는 것, 잘 먹고 잘 자는 것, 이런 것은 광고처럼 화려하지 않습니다. 기적이라는 말도 붙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사람들이 쉽게 무시합니다. 하지만 삶에서 정말 중요한 것들은 대개 요란하지 않습니다. 늙어서 건강을 지킨다는 것은 젊음을 다시 사는 일이 아닙니다. 지금 가진 몸을 조금 덜 아프게, 조금 더 오래 편안하게 쓰는 일입니다.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면 이상한 약속 앞에서도 마음이 덜 흔들립니다. 건강 때문에 돈을 쓰되 두려움 때문에 돈을 쓰지는 마십시오. 몸을 돌보되 기적을 사려고 하지는 마십시오. 누군가가 내 불안을 크게 만든 뒤 비싼 해결책을 내놓는다면 그 순간에는 지갑보다 판단을 먼저 닫는 것이 좋습니다. 노년의 품위는 병이 하나도 없는 몸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몸의 변화를 차분히 받아들이고 필요한 치료에는 아끼지 않으면서도 두려움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내 돈과 판단을 맡기지 않는 데서 나옵니다. 그렇게 자기 몸을 현실적으로 돌볼 줄 아는 사람이 결국 자기 삶도 끝까지 자기 손으로 지켜냅니다. 건강에 대한 불안을 조금 내려놓고 나면 또 하나 조심해야 할 것이 보입니다. 물건의 출처를 제대로 확인할 수 없는데도 누군가의 말만 믿고 큰 돈을 쓰는 일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물건 하나를 살 때도 예전보다 더 신중해져야 합니다. 돈을 다시 벌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든 탓도 있지만 무엇보다
내가 직접 확인할 수 없는 것에 돈을 맡겼을 때 생기는 후회가 생각보다 오래 남기 때문입니다. 전화 한 통이 걸려옵니다. 어르신이건 시중에서는 구하기 어려운 귀한 약재입니다. 말투는 친절하고 확신에 차 있습니다. 산에서 직접 채취했다거나 외국에서 특별히 들여왔다고 합니다. 어디에 좋고 누구에게 효과가 있었는지 이야기가 줄줄이 이어집니다. 심지어 받아보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환불해 준다고 합니다. 듣다 보면 마음이 흔들립니다. 일단 받아보기만 할까?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상자를 받아도 그것이 정말 광고한 물건인지 우리는 알기 어렵습니다. 가루로 갈아놓은 약재라면 더 그렇습니다. 이것이 귀한 뿌리인지 흔한 나무 껍질인지 제대로 만든 제품인지 값싼 원료를 섞은 것인지 겉만 보고는 알 수 없습니다. 원본에서도 바로 이 점을 강조합니다. 이름만 그럴듯한 약재나 분말을 받아도 소비자가 그것의 진짜 성분과 품질을 직접 확인할 방법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런 물건에 거금을 써서는 안 된다고 경고합니다. 요즘 인터넷으로 물건을 사는 것 자체가 잘못은 아닙니다. 이제는 생활의 한 부분입니다. 양말을 주문하고 신발을 사고 주방용품을 사는 것은 흔한 일입니다. 받아보면 최소한 무엇을 샀는지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발을 주문했으면 신어보고 크기가 맞는지 마감이 괜찮은지 살필 수 있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반품하는 방법도 비교적 분명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품질을 직접 판단하기 어려운 고가 상품입니다. 특히 건강 재산 투자 희귀 물품과 관련된 것은 더 조심해야 합니다. 판매자가 이것은 보통 사람이 모르는 물건이라고 말하는 순간 오히려 경계해야 합니다. 내가 모른다는 사실을 이용해서 가격을 높이고 질문하기 어렵게 만드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모르는 앞에서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하나는 두려움이고 다른 하나는 믿고 싶어하는 마음입니다. 설명을 아무리 들어도 잘 모르겠으면 오히려 자신 있게 말하는 사람에게 기대게 됩니다. 전문가가 그렇다는데 맞겠지. 그 말이 가장 위험할 때가 있습니다. 어느 어르신이 지인의 소개로 값비싼 물건을 샀다고 생각해 봅시다. 처음에는 가족에게 자랑스럽게 말합니다. 이건 아무나 못 구하는 거야. 그런데 며칠 지나 인터넷을 찾아본 자식이 비슷한 물건이 훨씬 싼 가격에 판매되는 것을 발견합니다. 정확한 성분도 알 수 없습니다. 자식이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이거 어디서 사셨어요? 그 순간 마음이 서늘해집니다. 아마 속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보다 먼저 드는 감정은 부끄러움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화를 냅니다. 내가 알아서 샀다. 네가 뭘 안다고 그래. 그 말 뒤에는 사실 자존심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 숨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가장 두려운 것 가운데 하나는 다른 사람이 나를 판단력이 떨어진 사람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 산 물건을 인정하지 못하고 판매자를 두둔하기도 합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친절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좋다고 했어. 이런 말을 하면서 자기 선택을 지키려 합니다. 하지만 잘못된 선택을 인정하는 것은 판단력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멈출 줄 아는 사람이 더 현명합니다. 살아보니 정말 위험한 것은 한 번 속는 것이 아니라 속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싫어서 두 번째 돈까지 내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노년에는 큰 돈을 쓸수록 절차를 만들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전화로 바로 결제하지 않는 것, 처음 보는 판매자에게 즉시 계좌이체하지 않는 것, 계약서나 설명을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가까운 가족이나 믿을 만한 사람에게 한번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런 습관은 남에게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판단을 한 번 더 보호하는 장치입니다. 그리고
판매자가 결정을 재촉할수록 더 천천히 움직여야 합니다. 오늘 안 사면 기회가 없습니다. 지금 입금해야 이 가격입니다. 다른 사람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말이 나오면 오히려 지갑을 닫으십시오. 좋은 물건은 생각할 시간을 준다고 갑자기 나쁜 물건이 되지 않습니다. 노년의 돈을 지키는 데 필요한 것은 세상의 모든 상품을 알아보는 능력이 아닙니다.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인정하고 확인될 때까지 돈을 내지 않는 침착함입니다. 우리는 이제 누구에게 잘 보이려고 서둘러 살 나이를 지났습니다. 물건 하나를 놓쳐도 괜찮고 할인 하나를 놓쳐도 괜찮습니다. 기회를 하나 놓치는 것보다 평생 모은 돈을 허술한 말 한마디에 잃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확실하지 않으면 사지 않아도 됩니다. 모르면 물어봐도 됩니다. 급하면 미뤄도 됩니다. 이 세 가지가 몸에 배면 사람은 조금 덜 흔들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쉽게 흔들리지 않는 태도가 결국 돈보다 더 큰 것을 지켜줍니다. 내 판단에 대한 자신감, 가족 앞에서의 당당함, 그리고 남은 삶을 내가 결정하고 있다는 조용한 존중입니다. 돈을 잘못 쓰는 일은 꼭 낯선 사람에게 속을 때만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가까운 사람 때문에 더 쉽게 지갑을 여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식에게 남보다 뒤처지지 않게 해주고 싶은 마음, 손주가 기죽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 우리 집만 못해 보이면 안 된다는 마음이 그렇습니다. 부모는 대개 그것을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래 살아보면 사랑에도 방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람을 세우는 사랑이 있는가 하면 사람을 약하게 만드는 사랑도 있습니다. 어느 날 자식이 말합니다. 친구들은 다 새 휴대폰 쓴대요. 부모는 처음에는 웃어넘깁니다. 그런데 며칠 뒤 또 비슷한 말을 듣습니다. 이번에는 오토바이 이야기입니다. 다음에는 여행 이야기입니다. 주변 아이들이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듣다 보면 부모 마음이 이상하게 조급해집니다. 우리 아이만 뒤처지는 건 아닐까. 그래서 조금 무리를 해서라도 사줍니다. 처음에는 휴대폰 하나입니다. 다음에는 차입니다. 또 다음에는 결혼할 때 집 보증금입니다. 자식이 힘들다고 하면 부모는 자신의 노후 계획보다 자식의 체면을 먼저 생각합니다. 원본에서도 남의 집아이가 오토바이를 사면 내 자식에게도 사주고 좋은 휴대폰을 들고 다니면 내 자식에게도 같은 것을 쥐어주려는 부모의 마음을 경계합니다. 그렇게 돈만 대주면서 정작 자립심과 노동의 가치를 가르치는 일을 놓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는 물건 몇 개에 그치지 않습니다. 부모가 오랫동안 대신 해결해주면 자식은 세상을 바라보는 기준 자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것이 생겼을 때 어떻게 벌어서 마련할까 보다 누가 해줄까를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일이 어렵거나 직장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견디는 대신 쉽게 그만둘 수도 있습니다. 뒤에는 언제나 부모가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감당해 본 만큼 단단해집니다. 이것은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젊은이가 월급을 받기 시작했는데도 부모가 휴대전화 요금부터 자동차 보험 생활비까지 계속 대신 내준다고 생각해 봅시다. 겉으로 보면 자식은 편합니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나도 돈을 관리하는 법을 배우지 못합니다. 어느 날 부모가 더 이상 지원하기 어렵다고 하면 자식은 당황합니다. 갑자기 왜 이러세요? 부모는 그 말을 듣고 서운합니다. 우리가 평생 너를 위해 얼마나 해줬는데. 그런데 자식 입장에서는 갑자기 끊긴 것으로 느껴집니다. 부모가 너무 오랫동안 대신 책임져 왔기 때문입니다. 바로 여기서 관계가 틀어지기 시작합니다. 부모는 고마움을 기대하고 자식은 지원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처음에는 사랑으로 준 돈이 시간이 지나면 의무처럼 바뀝니다. 부모가 한번 거절하면
자식은 섭섭해하고 부모는 배은망덕하다고 느낍니다. 결국 돈을 많이 준 만큼 관계가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서로의 기대가 커져 관계가 무거워집니다. 나이가 들면서 가장 아픈 순간은 돈을 준 뒤 존중까지 잃었다고 느낄 때입니다. 명절에 자식이 찾아왔습니다. 부모는 은근히 지난번 도와준 돈 이야기가 나오기를 기다립니다. 아버지, 그때 정말 감사했어요. 그 말 한마디를 듣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자식은 아무렇지 않게 또 다른 부탁을 꺼냅니다. 그 순간 마음이 서늘해집니다. 돈을 준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 희생이 당연한 것으로 취급된 것 같은 느낌이 아픈 것입니다. 그래서 노년에는 자식을 돕더라도 기준을 세워야 합니다. 자식이 배우고 일하고 자기 삶을 꾸리는 데 필요한 기회를 돕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남에게 뒤처지지 않게 해주기 위해 끝없이 돈을 대주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진짜 물려줘야 할 것은 돈더미가 아닙니다. 자기 앞가림을 할 줄 아는 힘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일터로 가는 힘하기 싫은 일을 견디는 힘 가진 만큼 쓰는 습관 빚을 지면 갚아야 한다는 책임감남보다 덜 가져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이런 것은 부모가 평생 남겨줄 수 있는 가장 큰 재산입니다. 자식이 처음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부모는 견디기 힘듭니다. 조금만 도와주면 쉽게 해결될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어려움을 직접 통과하도록 기다리는 것이 더 큰 도움이 됩니다. 넘어지는 것을 막아주는 것이 사랑일 때도 있지만 다시 일어나는 법을 배우게 하는 것이 사랑일 때도 있습니다. 부모도 조금씩 마음을 바꿔야 합니다. 내가 안 해주면 아이가 힘들 텐데에서 이 정도는 아이가 스스로 해낼 수 있다로 생각을 옮기는 것입니다. 이 변화는 차갑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식을 한 사람의 성인으로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노년에 돈을 지킨다는 것은 자식에게 등을 돌린다는 뜻이 아닙니다. 내가 책임져야 할 것과 자식이 책임져야 할 것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경계가 생기면 처음에는 서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경계가 있어야 서로의 존중도 오래갑니다. 부모는 부모의 노후를 지키고 자식은 자기 삶을 지키는 것, 결국 그것이 가장 건강한 관계입니다. 자식에게 모든 것을 해주지 않아도 됩니다. 조금 부족하게 해줘도 괜찮습니다. 때로는 부족함이 사람을 키웁니다. 돈을 덜 주고도 더 큰 것을 남길 수 있습니다. 스스로 벌고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책임지는 힘입니다. 그 힘을 가진 자식은 언젠가 부모를 원망하는 대신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모도 그때 비로소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내가 평생 이 아이의 인생을 대신 살아줘야 한다는 부담에서 벗어나 한 사람의 어른으로 믿어줄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이 돈보다 오래 갑니다. 사람과 돈 사이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내가 직접 돈을 쓰지 않았는데도 내 재산이 무너지는 경우입니다. 바로 보증입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 검소하게 살고 도박도 하지 않고 사치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단 한 번 누군가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서 노후가 흔들립니다. 그 부탁은 대개 거창하게 시작하지 않습니다. 이름만 잠깐 빌려주세요. 서류에 도장만 찍어주시면 됩니다. 절대 피해 안 가게 할게요. 가까운 사람이 그렇게 말하면 마음이 약해집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주변에서는 그동안 쌓아온 신용을 높이 평가합니다. 오래 직장 생활을 했고 집이 있고 연금이 있고 이름이 반듯하면 사람들은 그 신용을 빌리고 싶어 합니다. 자식일 수도 있고 조카일 수도 있고 오래 알고 지낸 후배일 수도 있습니다. 어느 날 자식이 찾아옵니다. 아버지, 제가 사업을 시작하려는데
은행에서 보증인이 필요하대요. 부모는 먼저 자식 얼굴을 봅니다. 힘들게 준비한 것 같고 이번 기회가 아니면 안 될 것처럼 말합니다. 거절하면 자식 앞길을 막는 부모가 되는 것 같아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래서 서류를 봅니다. 글씨는 많고 용어는 어렵습니다. 자식은 말합니다. 별거 아니에요. 그냥 형식상 필요한 거예요. 그 말에 도장을 찍습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비싼 도장은 바로 내용을 제대로 모르고 찍은 도장일 수 있습니다. 원본에서도 신용이 좋고 사회적 경력이 있는 어른일수록 주변에서 그 이름과 신용을 빌리려 한다고 경고합니다. 특히 사업 대출이나 담보에서 보증을 섰다가 당사자가 갚지 못하면 책임이 고스란히 보증인에게 돌아올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은행은 돈을 빌려줄 때 그냥 빌려주지 않습니다. 사업이 무엇인지, 갚을 능력이 있는지, 수입이 있는지, 자산은 있는지 따져봅니다. 그런데 그런 심사를 통과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누군가의 보증이 필요하다는 것은 그 자체로 한 번 더 생각해 볼 신호입니다. 은행도 조심하는 돈을 왜 나는 사람정 때문에 대신 책임지려 합니까? 이 질문을 꼭 해봐야 합니다. 처음에는 모든 일이 잘 될 수 있습니다. 몇 달 동안 대출금도 잘 갚고 사업도 돌아갑니다. 부모는 안심합니다. 괜히 걱정했나 보다. 그러다가 경기라도 나빠지고 거래처가 끊기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자식은 처음에는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합니다. 다음에는 이번 달만 넘어가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전화가 옵니다. 은행입니다. 그 순간 가슴이 철렁합니다. 내가 빌리지도 않은 돈인데 내 이름으로 갚아야 할 책임이 생긴 것입니다. 더 힘든 것은 가족 관계입니다. 부모는 자식을 원망합니다. 네가 절대 피해 없다고 했잖아. 자식도 힘들어서 대답합니다. 저도 이렇게 될 줄 알았겠어요. 누가 일부러 부모를 망치려고 시작한 일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똑같습니다. 부모는 평생 모은 돈을 잃고 자식은 평생 미안함을 안고 삽니다. 돈 때문에 부모와 자식이 서로 얼굴을 피하게 되는 것만큼 서글픈 일도 없습니다. 이럴 때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가족끼리 그 정도도 못 해주느냐. 하지만 살아보면 가족일수록 돈의 경계를 더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남에게는 거절할 일을 가족에게만 허용하다 보면 나중에는 돈도 잃고 관계도 잃을 수 있습니다. 보증을 거절하는 것은 사람을 버리는 일이 아닙니다. 책임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일입니다. 사업이 가능하다면 네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라. 은행의 심사를 받고 네가 감당할 수 있는 규모로 시작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처음에는 자식이 섭섭할 수도 있습니다. 조카가 서운해할 수도 있습니다. 후배가 그동안 그렇게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이것 하나 못 해주시냐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흔들리지 마십시오. 사람은 거절당한 순간에는 서운해하지만 대신 떠안은 빚으로 관계가 무너진 뒤에는 훨씬 더 큰 상처를 남깁니다. 나이가 들면 좋은 사람으로 보이는 것보다 안전하게 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평생 우리는 남의 부탁을 들어주며 살아왔습니다. 직장에서는 후배를 챙기고 집에서는 자식을 위해 희생하고 친척이 어렵다 하면 조금씩 도왔습니다. 그렇게 살아온 사람일수록 거절하는 일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후반부 인생에는 새로운 용기가 필요합니다. 도와줄 수 있는 것과 대신 책임져서는 안 되는 것을 구분하는 용기입니다. 내 돈 안에서 줄 수 있는 만큼 주는 것은 괜찮습니다. 돌려받지 못해도 감당할 수 있는 작은 돈이라면 마음으로 도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 집, 내 연금, 내 노후 전체를
담보로 잡히게 하는 도움은 도움의 범위를 넘어섭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의 위험을 내 삶으로 옮겨오는 일입니다. 노년의 돈은 다시 벌기 어렵습니다. 집 한 채는 단순한 부동산이 아니라 내가 마지막까지 머물 공간입니다. 신용은 단순한 점수가 아니라 내가 의료비와 생활비를 스스로 책임질 수 있게 해주는 안전망입니다. 그것을 누군가의 사업 성공 가능성에 걸 필요는 없습니다. 가족을 사랑하되 내 삶까지 맡기지는 마십시오. 가까운 사람을 돕되 내 이름을 함부로 빌려주지는 마십시오. 그리고 거절한 뒤에도 미안해하지 마십시오. 경계는 냉정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서로의 책임을 존중하는 방식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덜 설명해도 됩니다. 미안하지만 보증은 서지 않는다. 그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많은 말을 덧붙일수록 상대는 다시 설득하려 듭니다. 이유를 10가지 말하면 10가지 이유에 모두 반박합니다. 짧고 단정하게 말하는 사람이 오히려 자신의 삶을 더 잘 지킵니다. 우리는 이제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으로 남아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대신 내 남은 삶에 책임 있는 사람으로 남아야 합니다. 그것이 노년에 지켜야 할 마지막 신용이고 마지막 경계이며 무엇보다 마지막 존중입니다. 살아보니 돈은 많이 가진 사람이 끝까지 편안한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 써도 되고 어디에서 멈춰야 하는지를 아는 사람이 끝까지 편안했습니다. 평생 모은 돈을 지키는 일은 숫자를 지키는 일이 아닙니다. 내 선택권을 지키는 일이고 내 집에서 내 방식대로 살아갈 권리를 지키는 일이며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고 병원에 갈 수 있는 마지막 힘을 지키는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야기한 7가지는 사실 서로 다른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밑에는 하나의 공통된 질문이 흐르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사랑 때문에 돈을 쓰는가? 두려움 때문에 쓰는가? 아니면 체면 때문에 쓰는가? 어느 저녁 식탁에 앉아 통장을 펼쳐봅니다. 젊었을 때처럼 큰 돈이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연금과 조금 남은 저축 오래 모은 생활비가 전부입니다. 숫자를 바라보다가 문득 생각합니다. 이 돈으로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노년에는 이런 생각을 한 번쯤 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불안 때문에 잘못된 지출이 시작되기도 합니다. 자식이 힘들다 하면 내가 먼저 돈을 꺼냅니다. 혹시 내가 냉정한 부모로 보일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누가 좋은 물건을 샀다 하면 나도 따라 사고 싶어집니다. 초라해 보일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몸이 조금 아프면 검증되지 않은 치료에도 마음이 흔들립니다. 앞으로 더 나빠질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결국 돈을 흔드는 것은 돈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그래서 노년의 돈을 지키려면 먼저 자신의 두려움을 알아야 합니다. 자식에게 미움받을까 두렵습니까? 남보다 못 사는 사람으로 보일까 두렵습니까? 아프게 늙을까 두렵습니까? 혼자 남을까 두렵습니까? 그 두려움을 모른 채 살아가면 누군가가 그것을 대신 알아보고 이용합니다. 자식은 부모의 죄책감을 이용할 수도 있고 장사꾼은 건강에 대한 불안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체면을 건드리고 어떤 사람은 외로움을 건드립니다. 어르신만 특별히 챙겨드리는 겁니다. 그 말 한마디에 마음이 따뜻해져 지갑을 여는 경우도 있습니다. 돈을 잃고 나면 그제야 깨닫습니다. 내가 물건을 산 것이 아니라 위로를 샀구나. 내가 자식을 도운 것이 아니라 죄책감을 피하려 했구나. 내가 보증을 선 것이 아니라 좋은 사람으로 남고 싶었던 것이구나. 이 깨달음은 조금 아프지만 중요합니다. 원본의 긴 이야기 역시 결국 같은 곳으로 흘러갑니다. 돈을 무조건 움켜쥐라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곳에 쓰지 말고
정말 필요한 곳에는 제대로 쓰라는 것입니다. 노년의 평안과 돈 문제는 아주 가까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남은 돈을 지키겠다고 지나치게 인색해질 필요도 없습니다. 건강을 위해 써야 할 돈은 쓰십시오. 아프면 병원에 가십시오. 몸에 맞는 좋은 신발도 사십시오. 오랫동안 보고 싶었던 곳이 있다면 형편 안에서 여행도 다녀오십시오. 배우자와 좋은 음식을 먹고 오래된 친구와 따뜻한 차 한 잔 마시는 데 쓰는 돈까지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젊어서부터 평생 돈을 모으기만 하다가 정작 쓸 수 있을 때 건강을 잃는 것도 또 다른 후회입니다. 원본에서도 돈을 모으기만 하다가 나중에는 먹고 싶어도 건강 때문에 먹지 못하는 삶을 경계합니다. 중요한 것은 쓰지 않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 쓰느냐입니다. 물건보다 경험에 쓰십시오. 체면보다 건강에 쓰십시오. 남의 기대보다 내 평안에 쓰십시오. 그리고 사람에게 돈을 쓸 때도 그 사람을 약하게 만드는 방식보다 단단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쓰십시오. 나이가 들수록 돈의 의미도 달라져야 합니다. 젊을 때 돈은 가능성을 넓혀주는 것이었습니다. 집을 사고 자식을 키우고 사업을 하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노년의 돈은 가능성을 넓히기보다 삶의 경계를 지켜주는 역할이 더 커집니다. 싫은 일을 싫다고 말할 수 있게 해줍니다. 자식에게 생활비를 부탁하지 않아도 되게 해줍니다. 아플 때 치료를 선택할 수 있게 해줍니다. 내가 살고 싶은 곳에서 조금 더 오래 살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노후 자금은 함부로 남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써서는 안 됩니다. 내가 거절한다고 해서 사랑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제는 사랑도 조금 더 성숙해져야 합니다. 자식을 사랑하지만 빚까지 대신 갚지는 않는 것. 사람을 믿지만 보증은 서지 않는 것. 건강을 소중히 여기지만 기적을 파는 말에는 흔들리지 않는 것. 좋은 것을 좋아하지만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 사지는 않는 것. 이것이 후반부 인생의 경계입니다. 경계가 있다고 해서 사람이 차가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경계가 없는 관계에서 원망이 더 쉽게 생깁니다. 처음에는 모두 받아줍니다. 그러다 지치면 어느 날 갑자기 폭발합니다. 내가 너 때문에 얼마나 했는데. 그 순간 지난 세월의 사랑까지 비처럼 계산됩니다. 그러지 않으려면 조금 일찍 멈추는 것이 좋습니다. 가능한 것은 해주고 불가능한 것은 정중하게 거절하십시오. 설명을 길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건 내가 해줄 수 없는 일이다. 그 돈은 내 노후에 필요하다. 조금 더 생각해보고 결정하겠다. 이런 짧은 말이면 충분합니다. 젊었을 때는 사람을 많이 얻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나이가 들면 나 자신을 잃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해집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자기 경계를 지키는 사람들은 결국 더 존중합니다. 모든 부탁을 들어주는 사람보다 어디까지 가능한지 분명히 아는 사람을 더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이제는 돈을 지키면서 마음까지 굳게 닫을 필요는 없습니다. 덜 주더라도 따뜻하게 말하면 됩니다. 거절하더라도 상대를 깎아내리지 않으면 됩니다. 내 것을 지키면서도 상대의 형편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나이가 주는 깊이입니다. 평생 우리는 가족을 위해 일했고 집을 위해 참았고 남의 부탁도 많이 들어주었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에는 내 삶에도 같은 정도의 예의를 보여줄 때입니다. 내 돈을 함부로 쓰지 않는 것은 욕심이 아닙니다. 내 노후를 지키는 것은 이기심이 아닙니다. 내가 끝까지 누구에게 짐이 되지 않고 내 선택을 내가 하며 조용히 살아가기 위한 준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것이 돈보다 더 큰 것을 남깁니다. 품위입니다. 지나온 이야기를 조용히 돌아보면 결국 7가지 모두
같은 곳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식의 빚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대신 갚아주지 않는 것, 도박에 한 번만도의 남은 시간을 맡기지 않는 것, 남의 시선을 위해 필요 없는 사치를 하지 않는 것, 건강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검증되지 않은 약속을 사지 않는 것, 출처도 모르는 물건에 희망을 걸지 않는 것, 자식이 남보다 뒤처질까 두려워 끝없이 돈을 대신 내주지 않는 것, 그리고 가까운 사람이라 해도 내 신용과 집과 노후를 보증이라는 이름으로 맡기지 않는 것, 이 모든 선택에는 한 가지 연습이 필요합니다. 잠시 멈추는 것입니다. 바로 돈을 꺼내지 않아도 됩니다. 바로 대답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결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마음이 흔들리면 하루 더 생각해도 됩니다. 누군가 서운해 하더라도 조금 견뎌도 됩니다. 우리는 평생 다른 사람의 서운함을 달래느라 내 마음의 서러움을 너무 많이 참았습니다. 이제는 조금 달라도 괜찮습니다. 자식이 힘들다고 해서 그 삶까지 대신 살지 않아도 됩니다. 누군가 좋은 물건을 가졌다고 해서 내 삶이 초라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해서 두려움에 돈을 내맡길 필요도 없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모든 것을 잃어가는 과정만은 아닙니다.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 선명해지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남은 돈이 많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 돈을 어디에 쓰지 않을지 알고 있다면 삶은 생각보다 단단합니다. 그리고 필요한 곳에는 마음 편히 쓰십시오. 따뜻한 밥 한 끼 필요한 치료, 편안한 신발 보고 싶은 사람을 만나러 가는 길, 배우자와 함께 바라보는 바다 같은 것에는 돈을 아까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돈은 마지막까지 쥐고 있다가 떠나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조금 덜 불안하게 하고 조금 더 자유롭게 하고 조금 더 사람답게 살아가기 위해 있는 것입니다. 오늘까지 잘못 쓴 돈이 있었다 해도 너무 오래 자신을 탓하지 마십시오. 이미 지나간 돈까지 다시 붙잡을 수는 없습니다. 대신 앞으로 나갈 돈의 방향은 바꿀 수 있습니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이제부터는 조금 덜 미안해하고 조금 덜 설명하고 조금 더 천천히 결정해도 됩니다. 내 품위를 지키는 일에 허락을 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 경계를 세우는 일에 죄책감을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내 평안을 지키는 일은 누구보다 내가 먼저 해도 됩니다. 남은 인생은 누군가에게 인정받기 위한 시간이 아니라 내 마음이 편안해지는 법을 배우는 시간이니까요.